자, 방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적으로 써먹을 거니까 기타 등등 내가 있는 저 다른 학교 학생 여러분들, 자, 여기 파트는 의병운동이랑 애국계몽운동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할 파트는요, 정치사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빠져있는 분야사 파트입니다. 역시 존댓말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으니까 반말로 할게.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개 볼 거야. 먼저 573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이 항일 의병운동이라는 부분이야. 그리고 74, 75페이지가 애국계몽운동이라는 부분이야.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까 해. 자, 먼저 의병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의병 파트가 있고 의열투쟁 파트가 있어. 일단 이것부터 구분을 하자면, 의병이라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정의로운 뜻을 갖고 병사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거야. 정식 군대는 아니야. 조선군, 뭐 대한제국군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해. 근데 일부 사람들은 나는 군대처럼 활동하긴 싫어, 근데 무력이나 아니면 힘으로써 난 저항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개개인이나 아니면 소수의 단체들 같은 경우들. 이 사람들이 우리 4번에 써져 있는 의열투쟁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자, 먼저 의병부터 보자고. 의병은요, 총 3가지 의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병이라고 써져 있지? 의미. 두 번째는? 세 번째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 있는 거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을미, 을사, 정미가 성격이 조금씩 진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진해지게 되고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을미의병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입니다. 을미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고. 을미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던 거다. 뭐 어떤 거? 을미사변. 그렇지, 을미사변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을미사변 당시 이후 을미년도에 개혁이 있었지. 우린 이걸 무슨 개혁이라 불렀죠? 을미개혁. 그 을미개혁 중에서 한 가지만 꼽자면 사람들이 가장 반발했던 것은 뭐였죠? 을미개혁 중에서 가장 반발을 많이 했던 거. 뭘 자르는 거? 그렇지, 단발령. 이 두 가지가 당시 을미의병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을미하면 떠오르는 거 두 개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 을미의병은요, 초창기 의병입니다. 막 이제 시작된 의병.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어떤 사람들이 주도하냐? 양반들이 주도합니다. 이게 포인트 1. 아직까지는 평민들이 나서서 뭘 하냐?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막 내가 이 사회의 양반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도계층이었던 양반들이 주도했던 게 을미의병.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농민들 아니면 동학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들과 썩 잘 어울렸을까요? 어울리지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운동들도 하고요. 건다음에 군대처럼 모여서 일본한테 투쟁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엔딩이 되냐, 해산이 어떻게 되냐, 좀 독특한데 이들은요, 자진해산합니다. 이 고종이 당시 의병 해산을 권고했기 때문이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까요? 왜 갑자기 고종이 권고를 했었기에 자연스럽게 넘어갔냐? 자, 당시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보자고. 이 양반들은 평생의 목표가 뭐였을까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평생의 목표는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야. 그것도 누구 옆에서? 왕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목표는 왕 옆에서 정치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최고의 업적이야. 근데 이런 내 인생 최대 업적이자 목표인 왕이 나보고 이거 하지 말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교적인 사관, 아직 봉건적 옛날 스타일의 생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왕이 그만둬 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스스로 해산했던 겁니다.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특징이라고 하자면 의병 지도층들이 있었던 봉건적인 의식, 봉건적이라는 건 옛날 스타일이라고 했죠. 옛날의 의식으로 인해서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이래서 자진해산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도 을사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을사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게 있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뭐가 있지? 그치,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 을사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반발해가지고 나 을사조약 말 안 돼. 나 을사조약 이거 말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을사의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죠. 자, 여기는요, 이 시기에서도 유생들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양반들만 하지 않습니다. 전에 을미의병 꼬라지를 봐. 양반들 주도하다 보니까 잘 안 굴러가는 걸 지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양반들이 아닌 평민 의병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이분의 별명은 백두산 호랑이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치 호랑이처럼 굉장히 재빨랐다고 하고요. 굉장히 거구의 키인데 기록에 따르면 엄청 빠르게 움직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날쌔고, 당시 이분이 이제 경상도나 강원도 이 태백산 호랑이였다. 태백산 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일본군이 마주쳤다 하면 이건 나는 오늘 죽은 목숨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다고 해요. 아무튼 이전과 다르게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던 게 을사의병의 특징입니다. 특징을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때 당시 이들은 유격전이라는 것을 주로 펼쳐요. 유격이라는 단어는 너네 들어봤니 혹시? 유격체조, 유격훈련할 때 그 유격이야. 유격이라는 건 넘어간다, 장애물을 피해간다 라는 뜻이야. 당시 다양한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산을 타고 바위 넘어서 재빠르게 공격하고 도망가고 이런 전술이 유격전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지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유격전이라는 걸 통해서요. 세 번째, 정미의병입니다. 자, 정미의병도 정미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약들 파트에서 배웠을 때 정미가 들어가는 조약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나요? 정미 중에서 정미 7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었죠. 그리고 정미 7조약 이후에 부수비밀각서를 체결하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과 그 전에 있었던 고종의 강제퇴위, 이 시기에 맞물려서 고종이 강제퇴위 됐다고? 난 말 안 돼. 오늘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저 일본 애들을 때려잡겠어 라고 등장했던 애들이 정미의병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이제 세 번째 의병이다 보니까 평민 의병장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있냐? 홍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범도는 들어보지 않았니? 여러분,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의병 출신입니다. 원래 홍범도의 직업은 포수였어. 포수가 뭐냐? 그 야구할 때 그 포수가 아니라 그 호랑이 잡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일본이 총포류에 대한 금지법을 발표하게 되면서 직업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일본군 때려잡는, 그러니까 일본군을 잡는 의병으로 발전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독립운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한 평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가 되는데 그중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군인들입니다. 군인 출신들이 당시 정미의병에 많이 참여하게 돼요. 왜? 군대 해산당했잖아. 갑자기 일본에 의해서 직업이 잃어버렸어. 그럼 누구한테 빡쳐? 일본한테 빡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일본을 잡고 말겠어. 그래서 당시 군인 출신들이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의병인 정미의병의 특징이야.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정미의병 당시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사실 의병들은 숨어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일본 측이 이 의병을 잡으면서 남은 기록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병을 직접 취재한 한 명의 기자가 있었어요. 이 기자에 의해서 이 의병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있고 사진도 남아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여러 명 중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좀 옷이 다르죠. 뭔가 옷을 보니까 뭔가 말끔하고 뭔가 깔끔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길래 옷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응? 그치, 양반처럼 높은 사람들. 아마 양반이라고 한다면 좀 더 뭔가 한복적인 옷을 입고 있었겠지? 양반 말고 뭔가 계급이나 계층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아마 대한제국의 제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군인들이 당시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거나 전술을 알려주는 등 당시 정미의병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게 된다면 해산 군인들의 가담으로 전투력이 강화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을미, 을사, 정미의병을 순서대로 보면서 조금씩 바뀌는 걸 얘기했는데 이해가 좀 가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미의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정미의병들은요. 당시 단순히 일본군에게 싸운다라는 전술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일명 빅픽처를 꿈꿔요. 뭘 하냐? 이 의병들이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서울을 공격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러한 작전을 뭐라고 부르냐?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요. 당시 의병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얘네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서울을 공격할 계획을 해요. 서울에 있는 일본 애들을 공격한다 이거지. 이때 당시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인영이 당시 전국에 있는 의병들에게 편지를 쫙 보냅니다. 우리 이렇게 뭉쳐서 서울에 들어갈 건데 몇 날 며칠 경기도 양주에 모이길 바란다 라고 말이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편지를 썼어. 사람들이 딱 받아. 많은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때 가지고 양주에 딱 모여요. 이제 공격만 하면 돼. 양주에서 서울로 넘어가면 돼. 사람들이 쫙 세보는데 거의 다 올 사람 온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누가 안 보이냐? 이인영이 안 보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냐? 그건 아니고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 이인영은요, 이 작전을 준비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당시 조선은 3년상이란 말이지. 제사를 지낼 건 3년간 해야 돼. 어쨌든 3년까지 풀로 안 있다 쳐도 당시 간략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기본적으로 며칠간은 당시 장례식에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장례식을 가버리면 이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인영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버지를 선택하고 나라를 버리냐, 나라를 선택하고 아버지를 버리냐, 이 고민에 빠졌던 거죠. 뭘 선택하냐?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인영은 당일날 불참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대장 허위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단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 허위는요, 이때 당시 훈련할 때 손발을 많이 안 맞춰본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직 전체적인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미숙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전투력은 있었지만 결국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나가게 되면서 서울 진공작전은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면서 일본 애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의병 애들 꽤나 센데? 얘네 조직적인데? 이거 위험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의병을 토벌하기로 합니다. 아니, 잔인하게 학살하기로 합니다.
이때 일본이 펼친 이 작전을 뭐라고 하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왜 앞에 남한이라는 단어가 붙냐면 당시 전라도 지역에 의병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토벌을 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어떻게 토벌을 하냐면 사료, 방화, 약탈 등 굉장히 잔인하게 토벌을 해요. 당시 일본군의 전략은요,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굉장히 강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작전으로 인해서 의병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전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의병들은 활동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그럼 얘네들은 다른 데 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 이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딜까?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국외로 가야겠지. 국외 어디로 가냐? 간도 지역, 그리고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간도, 연해주로 이동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이어서 나가기로 하죠. 간도랑 연해주가 어느 쪽이냐? 자, 어느 쪽이냐면 이 한반도 북부 지역이라고 할 때 한반도예요. 뭐요? 이렇게 할 때 이쪽 지역이 간도 지역이고요. 여기 이 지금의 러시아 쪽에 있는 곳이 연해주입니다. 이 위쪽으로 넘어가서 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활동들이 이어진 게 뭐가 되냐?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 무장독립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털을 잡고 군대를 만들어서 싸웠던 게 봉오동이고 청산리였던 거예요. 즉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는 그냥 맨바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의 연장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항일 의병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자, 정리를 안 해야겠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 자, 그리고 의열투쟁 부분을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는 개개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가볍게 인물들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순국 자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라를 뺏길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살 바에는 지금 죽고 대한제국의 사람으로 남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영환, 조병세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언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써요. 이름이 되게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라는 뜻이야. 지금 이때. 방은 놓다, 놓아주다 할 때 방이야. 방목, 방학, 학교에서 여러분을 놓아주다. 행복하죠? 성은 소리 성자입니다. 소리성, 성악 할 때요. 성. 대는 크다 이고 곡이 울다 라는 뜻이야. 합치면 무슨 뜻이냐? 지금 소리 내어 크게 울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을사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장지연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고 슬퍼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아, 을사조약 체결했으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나 너무 슬퍼서 소리 내어 크게 운다. 라는 글이에요. 이게 옛날 2000년대 초반, 중반,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수능의 단골 출제 문제였는데 요즘은 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장지연이 친일파로 규정이 됐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의 글들을 보면 일부는 또 친일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좀 다양한 캐릭터인 거죠. 단순한 한 면만 갖고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상인들의 철시도 있었고 동맹휴학도 있었다. 그 다음 자신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을사오적 암살단입니다.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 다음 정명문과 장윤환 의사 이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를 사살하냐? 그렇지, 스티븐슨을 사살합니다. 스티븐슨은 이전 시간에 내가 나온다고 강조했었던 인물이죠. 메가타랑 스티븐슨.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언젠간 다시 설명할게 이때입니다. 스티븐슨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야 하는가라고 설득하던 사람이에요. 일본 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이 두 명의 사람이 당시 스티븐슨을 사살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들 현강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 썰도 아주 맛있게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 자, 그 다음 안중근 의사는 되게 유명하니까 간단하게 안중근 의사 부분도 여기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합니다. 당시 명동성당에 와가지고 타 외국인들과 교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명 의사가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인력거에서 내리는 이완용을 보고 장검을 뽑아서 이완용을 찔러버립니다. 여기에서 그냥 찔렀으면 즉사인데 당시 인력거를 끌었던 인력거 사람이 이 태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찌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사람이 등장해서 칼을 휘둘렀잖아. 이 사람을 막아버립니다. 의사를. 대신 찔려요. 문제는 장검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인력거에 관통은 했는데 그 뒤에는 이완용도 같이 찔리긴 합니다. 근데 관통될 정도로 깊게 들어가진 못해요. 그래도 폐 쪽을 다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실려가게 되고 이때 서양 외국인 의사에 의해서 외과 수술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대목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히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의열투쟁 관련된 이야기도 마무리가 다 된 것 같네. 질문은 댓글로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계몽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전에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나요? 계몽, 깨우다, 꿈. 그러니까 꿈을 깨워야 된다. 무지라는 지금 꿈을 꾸고 있으니까 사람들 깨워야 돼.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을 깨워서 발전시켜야 돼가 계몽운동인데 이 기반이 어디에 있냐? 애국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깨워 발전시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걸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우리 책은요 애국 계몽 운동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어떠한 단체로 진행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74페이지에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 다음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75페이지에 있는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교육과 언론 활동들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으니까 각각 보면서 의의한 개 보고 마무리할 거야. 자,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서양의 사회진화론을 기반으로 펼쳤던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즉 발전해야 잘 된다, 발전해야 좋아 라는 이 논리는 사회진화론에서 갖고 왔어. 이걸 설명을 해야 의의랑 한계를 좀 연계할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 사회진화론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얘기한 거야. 진화론을 배웠었니? 여러분 아마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동물이나 생명이 계속적으로 진화한다라는 논리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으로 진화된다 이런 논리들을 다윈의 진화론인데 이걸 그대로 사회에다가 적용시킨 게 사회진화론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진화론의 기반으로 우린 더 발전해야 돼. 발전 안 된 놈은 필요가 없어 라는 논리로서 등장을 한 게 사회진화론이고 애국계몽운동입니다. 글로 정리하자면 교육, 언론 등 문화활동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얻어맞고 있다. 이권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실력을 키우자. 그러지 않으면 사회진화론처럼 우리는
저 나약한 존재처럼 잡아먹히고 말고 도태된 존재가 될 거야. 그러기 우리는 발전을 해야 돼. 이게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도했던 것들은요, 대표적으로 다 지식인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거지. 우리 똑똑해져야 돼 라고 말이죠. 자, 먼저 단체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우리가 오늘 볼 단체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뭐죠? 보안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암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색깔을 보면 보안회는 회색으로 돼 있고 신민회는 검은색으로 돼 있죠. 이렇게 연해졌다 검해지는 게 사실 다 의도한 겁니다. 처음의 성격에서 조금씩 성격이 달라지게 되고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안회입니다. 보안회는 딱 하나만 볼 거야. 보안회는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반대한 단체입니다. 황무지 개간권 반대.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황무지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지. 황무지는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일까 아닐까? 버려진 땅, 이런 것들을 황무지라고 해.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해야 되냐? 사실 조선에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것 중에 쌤이 안 알려준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조선에 국룰이 하나 있는데, 법이 하나 있는데, 이 황무지를 농사가 가능한 곳으로 개간, 이렇게 농사 가능한 땅으로 개간서 바꿔버리면 이 개간을 했었던 사람에게 이 땅을 줘버립니다. 왜냐? 이렇게 안 하면 이 땅 안 쓸 거잖아. 그래서 조선은 이 땅을 바꿔서 막 물도 주고 밭도 갈고 이걸 몇 년 동안 해서 쓸만한 땅이 되면 이걸 바꾼 사람한테 줘버려요. 이걸 일본이 악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황무지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일본이 갖고 오면 조선에 남아있는 이 황무지를 일본이 개간시키게 될 테고, 개간된 이 땅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 일본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걸 당시 사람들도 눈치챘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을 막은 거예요. 야, 니네가 뭔데 왜 개간을 해? 너네는 개간하면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단체가 보안회라는 단체입니다. 끝.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체는 헌정연구회인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까요? 난 초록색이 좋으니까 초록색으로 할게. 뭐 큰 의미는 없어. 살짝 구분만 하는 거야. 자, 헌정연구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도했냐면 독립협회 출신들이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출신. 자, 우리 독립협회 다들 배웠으니까 기억을 할 거예요.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그치. 입헌군주제. 무엇을 만드는 나라. 무엇을 법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나라를 꿈꿨죠. 이걸 독립협회가 뚫겨 맞으면서 해산이 됐지만 그래도 일부 지식인들은 이 꿈을 버리지 않았어. 그래도 조선을 난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모였던 게 헌정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향은 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수립하는 게 목표냐? 여기를 써야 글씨가 잘 보이겠지?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독립협회처럼 말이죠.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헌정연구회입니다. 애초에 헌정연구회 헌이라는 것 자체가 법, 헌자, 헌법할 때의 헌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헌정연구회는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한번 일본에게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다 꼬리를 잡히냐? 당시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다가 당시 일본의 꼬리를 잡혀서 일본이 이것을 구실로 헌정연구회를 탄압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헌정연구회가 공식적으로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하게 해산이라고는 안 되지만
주요 간부들이 체포가 됨으로써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거지. 1학년 3반이라고 있어. 근데 담임쌤이 없어. 그럼 이걸 1학년 3반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 헌정연구회가 잠시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러다가 이 체포된 사람들이 풀려나오게 되고요.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헌정연구회를 계승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1년 뒤에 생겨진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를 계승해서 똑같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단체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한자강회 때는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해요. 구체적인 활동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전국에 지회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분회를 설치하는 거지. 대한자강회 세종지회, 대한자강회 조치원지회, 대한자강회 대전지회, 대한자강회 전주지회, 청주지회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해서 분점을 내는 겁니다. 프랜차이즈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 사람들로 막 모일 테고 좀 탄탄해질 테니까. 두 번째, 자기들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잡지를 만듭니다. 이걸 한 달마다 가능했는데 한 달마다 가능하는 잡지를 뭐라고 부르냐? 월마다 했기 때문에 월보라고요. 이때 당시 대한자강회 월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입헌군주제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가 대한자강회도 결국 꼬리가 잡힙니다. 어디에서 꼬리가 잡히냐? 당시 고종 퇴위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꼬리가 잡히게 되고요. 이걸 계기로 일본이 대대적으로 대한자강회를 탄압합니다. 이 탄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한자강회도 결국 1907년에 해산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단체도 제대로 운영되지 이후에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단체 봤는데 정리가 좀 되나요? 자, 마지막 단체는요.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칠해진 이유는 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중요한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신민회는요.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관계됐던 계몽운동가들과 상공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었던 단체예요. 특히 이 단체는요.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몰래 하는 비밀 조직이었어요. 약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첩자 조직,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이거지. 몰래 활동하는. 자, 이들이 몰래 활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었거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이렇게 민족교육, 산업육성, 그리고 국외활동 이 세 가지의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당시 일본의 탄압도 거셌기 때문에 비밀결사로 활동했습니다. 자, 이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목표를 담고 있냐? 첫 번째는 당연히 조선의 회복이었겠죠. 국권 회복. 두 번째가 비밀결사의 힌트이기도 한데 이들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왕이 있는 세상? 아니었습니다. 헌법이 있는 세상?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 우린 전에 이것을 무슨 정이라고 배웠죠? 공화정. 그렇지, 공화정. 이들이 원했던 세상은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비밀 조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직 고종이랑 순종의 버섯이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나 왕 반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비밀 조직을 한 거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인 활동을 보자고. 민족 교육을 위해서 이들이 뭘 했냐? 첫 번째 학교 짓습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요. 대성학교라 해가지고 저기 옆에 있는 그 대성고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당시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대성학교는. 자, 두 번째, 산업 육성을 합니다.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뭘 하냐? 돈 벌기 위해서 자기 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자기 회사라는 단어를 잘 보면 자기를 만드는 거겠지?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도자기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극서관을 만들어. 서관의 서는 글 서자입니다. 그럼 여기는 뭘 파는 곳일까요? 뭘 파는 곳일까? 책 파는 곳입니다. 근데 태극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아지트이기도 했어. 비밀 아지트 역할까지 같이 했다고 해요. 자, 얘네들은요 국외 기지 활동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애국개몽 운동하면 가르치는 거, 교육하는 것만 집중했겠지만 신민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장투쟁과 관련해서도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남만주 지역에다가는 삼원보라는 기지를 만들고요. 북만주 지역에다가는 한흥동이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군대를 만들고 사람들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를 키우는 학교도 필요하죠. 학교도 만듭니다. 이때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도 만들어요. 무관학교를 만듭니다. 이게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혹시 뭘로 바뀌는지 아나요?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로 바꿉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예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또 몇몇 독립운동가들은 신흥강습소 출신들도 많고요.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죠. 저기 전지현 나왔던 암살 같은 경우에도 그 일부 캐릭터가 신흥강습소 출신 캐릭터들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신흥강습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운영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혹시 아니? 신흥강습소를 이어받아서 운영되는 학교? 그게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신흥강습소를 전신으로 놓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검색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신민회는 어떻게 해체가 되냐? 두 사건에 의해서 해체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안명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안명근 사건은 여기다 써놨으니까 잠시 일시정지하고 잠깐 읽어보실까요? 잘 읽었죠? 자, 읽은 것처럼 이 사건은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이 신민회 일부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민회가 일본군에 의해서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알려진 것을 더 파헤치기 위해서 이들은 가짜 사건을 확대해가지고 신민회 일당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신민회 일당 중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돼서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105인 사건. 자, 105인 사건에 대한 설명도 여기다 써놨으니까 잠깐 일시정지하고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105인 사건은 이 일대의 사건들을 부풀려서 당시 9개월간의 고문으로 신민의 일부를 자백을 받아내서 체포했던 사건입니다. 이 주요 간부 105인이 잡히게 됨으로써 신민회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민회는 결국 역사의 길로 사라지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신민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때? 좀 정리가 되나요? 처음 이 보안회부터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까지. 자, 넘어가서 질문은 댓글로 하시고, 자, 그 다음 이번에 개인 활동으로 크게 했던 국채보상운동과 교육활동 보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무슨 말이냐? 국채라는 단어가 국가의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채무, 빚이라는 뜻이야. 국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누구한테? 일본한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이 대한제국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빚을 대신 갚아줘야 돼. 그렇게 해서 대신 빚 갚아주자라고 얘기한 게 국채보상운동이야. 정리하자면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차관 도입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재정이 악화됐다 보니까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던 거죠. 차관은 예전에 설명했어. 기억나니? 갑신정변할 때 했었는데, 차관은 국가랑 국가 간에 돈 빌린 것을 의미하죠. 자, 이걸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서상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상돈. 서상돈이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서울에까지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서울에서 이때 당시 홍보를 담당했던 신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문이 뭐였냐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이때 국채보상운동을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홍보해주면서 이 활동이 점점 커지게 돼요. 당시 이때 대한매일신보의 기사 중 일부를 갖고 왔어.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다 읽었을 것 같으니까 일시정지하고 다들 잘 읽었죠? 자, 보자면 이들이 어떻게 돈을 아끼자고 하냐면 사람마다 20전씩 징수하자. 아니면 저기에 뭐라 써져 있냐? 담배 피우지 않는 부녀자를 제도 1,200만 원 될 거다. 그러니까 담배만 3개월 끊어도 우리가 이 담배값으로 국채를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모금을 해달라고 도와달라 하죠. 이게 초반에는 모금이 잘 됩니다. 모금도 나름 열심히 하고 약간의 인기도 나름 힘있게 돼요. 문제는 뭐였냐? 당시 일본이 이걸 알고 얘네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베일운동, 일본을 배반하는 운동으로 간주하고 탄압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었던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해버립니다. 물론 횡령을 안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는 끝나요. 양기탁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시 이 국채보상운동은 힘을 잃게 되고요. 결국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돈을 모으지 못한 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국채보상운동.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육과 언론 활동입니다. 다양한 교육 활동, 언론 활동들이 있었는데 뭐 교육 활동이라고 하면 다양한 학교들 만들었다는 거. 근데 언론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문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러한 언론 활동들로 인해서 당시 일본은요, 언론을 탄압합니다. 이것만 좀 볼까 해요. 다양한 언론 활동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 탄압했을까? 두 가지 법으로 당시 탄압을 합니다. 첫 번째,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탄압을 합니다. 신문지법의 구체적 내용 10조 21조를 적어놨으니까 잠깐 일시정지하고 여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잘 읽었죠? 여기 보면 내부대신이라는 사람이 신문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근데 이 내부대신 또한 일본과 깊숙이 관련된 자들이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신문 봤을 때 일본이가 반대되네? 야, 안 되겠다. 이 신문 폐간하면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지하면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신문을 제한했던 게 신문지법. 두 번째, 보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2조의 내용 갖고 왔으니까 잠깐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자고. 보면 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보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안녕과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운동 또는 모여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 두 법을 통해서 통감부, 즉 일본은 대한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을 제재하고 억압하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애국 계몽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아쉬운 점이 있을까? 의의랑 한계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의. 첫 번째, 이 활동은요,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가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단체와 활동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국권 회복해야 돼, 이거에 집중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던졌죠. 이 메시지를 던졌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운동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때 만들었던 신흥강습소의 졸업생들이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신민회에 몸담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국채보상운동을 보고 우리도 힘을 합쳐야겠다라고 독립운동가들이 등장합니다. 이 활동들이 허투루 한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겠죠. 어떤 아쉬운 점, 한계점이 있냐? 첫 번째, 사회진화론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 사회진화론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걸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돼 라는 논리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공격해도 돼, 잡아먹어도 돼, 지배해도 돼 라는 논리가 돼요. 만약에 조선이 강한 나라로 가지 못한다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논리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진화론만 얘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 민중을 불신하고요, 단순한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아쉽습니다. 그냥 내가 깨워야 될 존재, 가르쳐야 할 존재, 나보다 낮은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힘을 같이 끌어다서 쓰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얘네 멍청하고 모르니까, 아직도 무지라는 꿈만 꾸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어쩌겠니, 약간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입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의병 활동을 되게 싫어했어요. 당시 신문을 보면요, 신문에서 의병 활동을 주장하는 사람과 애국개몽운동 주장하는 사람끼리 서로 말다툼하는 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혐오합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아무리 싸워서 일본 애들 한 명 죽여서 언제 다 죽일 건데, 그래서 독립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물러갈 것 같아? 아니다. 그래봤자 의미가 없다. 너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의미 없고 몇 명을 죽여도 일본은 안 물러가니까 우리의 힘을 키워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의병 애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네 이거 실력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일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그거 다 의미 없는 짓이니까 당장 손에 펜이 아닌 총을 잡아. 일본 애들 한 명 죽이는 게 그게 더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죠. 둘이 서로 같은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국권 회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치지 못했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신민회가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 둘 다 했잖아. 그래서 신민회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의의랑 한계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방곡고의 시험 범위입니다. 앞에 부분은 날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보면서 해야 되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망하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교무실을 통해서 찾아오거나 아니면 댓글 남기세요. 시간 날 때 답변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구독하지 마. 너무 힘들어. 네, 많이 설명 안 했어요.